데이터를 통해 민심을 묻고 읽어보는 민심은 Y. 네, 한 주간 여론의 흐름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Y,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는 했는데 뭐 오늘 날씨도 너무 춥고 정치권 상황은 어수선하고 좀 상황은 안녕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앞에서도 얘기해봤는데 이어가 볼게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오늘 같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 진짜 싸움이냐 가짜 싸움이냐 논란까지 번졌던 이 갈등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처음 시작은 사실 쇼는 아니었다고 봤고요. 그러니까 약속 대련이라고 하기엔 지금 이제 2박 3일 만에 수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쇼를 한다고 하면 더 길게 할 것 같고요. 뭐 시기적으로 봤을 시기와 그 어떤 뭐 기간으로 봤을 때 2박 3일은 너무 짧고, 그리고 쇼라고 하면 뭐 물론 정치는 쇼잉이 필요하니까 어떤 형태로든 목적을 띠고 쇼를 해야 되는데 이 쇼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쇼를 해서 얻을 게 있으면 쇼를 하는데 네. 이 갈등과 이 싸움으로 이 분란으로 과연 정부 여당에 특히 한동훈,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뭐 누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정리를 해보면 얻은 것은 없다라는 모두가 생각. 피해자였다. 모두가 저는 사실 지금 피해자라고 보고요. 지금 이게 1차전 정도가 마무리가 된 것이지 아마 이런 갈등은 남아있는 78일 동안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뭐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핵심 문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암묵적 합의가 정부 여당 내 형성이 돼 있는데 새로운 인물로 등장한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는 분이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어떤 분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다라는 그 정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면 이 사태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어서 어쨌든 드러나지 않은 본질은 김건희고 수면 위에 우리가 봤던 본질은 권력 암투다. 네. 신구의 대결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봉합은 됐어도. 앙금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맞는데요. 만약에 이게 약속 대련이다, 짜고 치는 뭐 무슨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이라는 이슈가 사실은 여당에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명품백이라는 이슈가 드러나면 다른 이슈를 덮을 수 있다. 가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네. 이런 특검법을 덮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명품백 이슈를 한 번에 이거를 뒤집을 수 있다. 그런 비장의 무기가 있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네. 약속 대련이라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모든 언론에서 약속 대련 그리고 명품백이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당에서 보관이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성난 대통령을 달랠 수 있는 사람은 여권에 없다 이제. 마지막 희망이 한동훈이었는데 네. 후배 한동훈, 그렇게 총애를 받던 직장 후배 한동훈마저 잘못 건드리면, 코털을 잘못 건드리면 그러면 사실 어깨를 툭 쳤지만 이게 사실 조선시대나 이런 정도였다면 사실은 심하게 맞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었다. 네. 그렇게 봤습니다. 대통령이 화났다, 경로했다는 얘기를 사실 여러 번 들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경로를 했다는 얘기가 전해졌는데 이제 대통령의 경로를 달랠 사람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이 사실 총선이 너무 얼마 안 남은 시점이어서 갈등이 더 빨리 봉합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왜 이 시점에 이 논란이 터져 나왔을까? 이 부분은 아까 에디터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 관련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우발적이고 뭐 상황들이 좀 오해와 뭐 말과 말이 낳는 설화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든 한 번쯤은 털고 가야 될 문제라고 여권 일각에서도 계속 제기했던 부분이니까 김건희 네. 여사에 대한 리스크는 총선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연이어 제기를 이미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제가 권력 암투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립해서 자신이 공천을 받아야 되는 이른바 친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좀 덜어내서 수도권이나 일부 험지라고 부르는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고 배지를 달고 싶어하는 이른바 친한, 뭐 한심이라고 부르는 이쪽 세력들 간의 어떤 갈등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아까 1차전이 끝나고 2차전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네. 이거 끝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공천 도장을 찍는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고,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나와야 될 이슈가 너무 일찌감치, 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르게 나온 건 아니고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으로 하여금 한 방송에서 나왔던 그런 불편한 발언들이 시발점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조기에 같아요. 분출하게 됐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이슈 파이팅 시점을 놓고 일명 극우 유튜브 정치가 지금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도 친윤계로 알려져 있는 이용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채팅방에 올린 또 글이나 기사들이 또 이제 뭐 보수 유튜버의 발언을 좀 담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만약에 진짜 극우 유튜버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프레임 전환을 정말 시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 그럴 수 있다고는 보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방금 그 극우 유튜버에 의한,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유튜버죠. 극우 또는 뭐 그 야권에도 그런 유튜버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말을 그 채택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밑바닥 정서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이죠. 예. 그렇지 않고 정치인들, 특히 이제 지도부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아주 무매개적으로 그냥 그런 말이 있다고 해서 턱 잡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 밑바닥 정서, 다시 얘기해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 뭐 영남권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있는 그런 당원분들이 네. 이런 거에 크게 반응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생각을 해보시면 당시의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당원들이라든지 그 지역 민심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조금 있을 지방선거에 당신네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겠다. 내가 후보가 된다면 나는 충분히 같이 하겠다. 이런 어떤 안심하는 그런 메시지를 깔고 가는 네. 그런 행보가 있었거든요. 메시지와 행보가.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은 영린, 김건희 리스크라는 영린을 턱 맞았을 때 이 지금 현재 권력 대통령이 네.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아유 참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격노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분명히 당내에 아직도 세력은 든든히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직은 붕 떠 있는 상황. 공준전 정도를 해줄 수는 있지만 예. 사실 밑바닥까지 완전히 촉촉하게 자기 세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 그걸 반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 앞에서도 사실 김준일 에디터하고 또 얘기를 해봤는데 사과를 하면 뭐 민주당이 들깨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이런 정서가 보수 진영 안에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들깨처럼 물어뜯는다. 표현이 참 거칠긴 라기보다는 합니다만. 사실은 이거는 박근혜 탄핵 때 트라우마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과를 하는 순간 결과적으로 정치인은 그렇습니다. 어떤 의제와 자신이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은 코너로 몰리게 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이기 때문에 네. 사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공식들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김건희 여사 이 개인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물론 높겠지만 야당이 들깨처럼 물어뜯을 거라는 표현에는 그리 일단 동의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불리한 상황은 연출이 될 가능성은 높고 이게 이제 극우 유튜버의 말을 이용 의원이 단체방에 공유하면서 이제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저는 그냥 극우 유튜버 좀 그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주 내지는 한 달 동안 이른바 보수 성향이라고 부르는 조중동이라는 언론에서조차도 사설과 논설을 통해서라도 일단은 총선에 돌입하기 전에 공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일단 사과할 건 사과하고 가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심지어 조중동에서조차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지 않는 곳은 지금 이제 이용 의원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친윤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
이 극우 유튜버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를 했고 대통령님께서는 절대로 여사를 사과하게 만들면 안 된다. 사과하면 야권에게 끌려다닌다. 우린 총선에 패배하게 될 것이다.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이제 친한계 네. 예를 들면 한심 이쪽에서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일부 있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털고 갈 거 털고 가야 들기한테 물리더라도 기회가 있는 것이지 이거를 털지 않으면 방법이 있습니까? 네. 저는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사과 필요성, 사과 가능성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2021년 그 대선 후보가 이제 결정된 상태에서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었던 김건희 당시 여사가 2021년 12월 5주에 사과를 합니다. 그 학력 관련 예, 학력 등등 관련해서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그렇죠. 했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치던 지지도가 사실 1월 달에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예. 지지도가. 그러면서 막 두 자릿수까지 당시에 1등을 하던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1월 달 중순에 확 좁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른 이유도 많습니다. 네. 다른 이유도 많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사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네. 것이고요. 일단 사과가 방금 뭐 극우 유튜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공격에 노출된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거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사과인 경우 거기에서 멈추면 예. 공격을 더 받게 되겠죠. 그런데 동정심을 유발하는 사과 이러한 경우는 다릅니다. 예. 그러면은 오히려 반전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과의 형식도 중요하다. 그렇죠. 형식과 내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민께 진정성 있게 이게 비춰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 예. 네. 그렇게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한동훈 위원장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자신의 임기가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갈등이 한창 중일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임명직 비대위원장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한 위원장을 저격하는 듯한 말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봉합 국면까지 이어진 것 같은데 이 발언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은 예상했던 바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당권에 늘 욕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찍이 이번 SNS 말고도 이전에 밝힌 SNS를 찾아보시면 이 이른바 친윤계를 싸잡아 이제 비판하시면서 자신은 총선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실 거라고 예고를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즉 국민의힘은 총선을 하게 되면 이대로 가면 망할 것이며 나는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고 예고를 한 이유가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번 총선을 다수당이 못 되고 패배하게 된다면 나는 그때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해서 당권을 거머쥘 것이며 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을 만들겠다. 즉 대선 운동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쟁 상대일 수밖에 없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또 보고요.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 다 대선 주자 또 출신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의 견제용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뭐 임기가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따서 SNS 상에 쓰는 것은 늘 중앙 언론 호소인이셨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습관 같은 거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사님은 어떻게 코멘트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아직도 관료다라는 생각이 돼요. 임기를 따진다라는 거는 관료 마인드가 그렇죠. 아직도 있다. 여의도 문법을 따르지 않겠다. 그러면 관료의 그런 문법을 계속 따르실 건지 사실은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됩니다. 예,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사실 제 임기는 보장돼 있거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더 열받죠. 아직은 정치인 여의도 문법이 좀 덜 그렇죠. 들었다고 봐야 돼.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안 되고 사실은 그만두라 하시면 당장에도 그만둘 수 있다. 그러나 위태로운 당과 나라를 위해 그리고 대통령님을 위해 저는 무릎 꿇고 한 발짝이라도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선배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후배가 왜 이러세요? 다음 학기까지 더 저 잘할 거거든요. 막 이러면은 열받죠. 선배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단련이 덜 됐고 훈련이 덜 됐다. 예.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민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봉합 국면에 들어간 것 같은데 아직은 요 이슈가 여론에 반영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전후 비교를 위해서 대통령 지지율 먼저 짚어주실까요?
예. 대통령 지지도는 지난 금요일 그 한국갤럽이 발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긍정률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률이 한 주 만에 이제 32에서 31, 1%포인트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거는 그냥 횡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묶여 있다. 30%대 초반에서. 네. 예. 33에서 32입니다. 33에서 32. 32로.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게 살짝 그 긍정률이 떨어지면 부정률은 올라갈 것 같은데 부정률도 그냥 떨어졌습니다. 59에서 58. 그러니까 둘 다 완전히 꽉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의미한 예, 걸로 예. 보기는 어렵고. 예.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여론을 알 수 있는 이런 지표도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뉴스토마토 가 이제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를 한 건데요. 한동훈 가 이제 한 달 됐으니까 네. 긍정 평가 어떻게 하느냐, 잘하는 것 같으냐 했더니 41.8이 긍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거 ARS 조사인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5.7이니까 사실은 한동훈에 대한 긍정 평가가 조금 대통령보다 높아요.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심지어는 이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수치가 높고 대통령보다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이게 수치가 좀 높아서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니까 이 당장의 평가도 좀 좋은 편이고 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확장성을 봤을 때에도 조금 나은 거 아니냐. 한동훈 위원장.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화를 낼 수는 있지만 네. 화를 낼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자를 수 있겠느냐. 거기에선 아마 망설이게 될 겁니다. 네. 이걸 보고 나니까 이제 일각에서 그 일각의 친윤 그룹 중에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이제 귓속말을 남겼을 것이다. 즉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일찍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하게 되면 자기 정치의 혈안이 돼서 뭐 어떤 당무를 돌본다기보다는 대선 주자로서의 두각을 드러내면 어떡하죠, 대통령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일단 추측을 해보고요. 실제로 예. 이 여론조사가 미디어 토마토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기존의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보면 당 지지율은 정체 상황이고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올라가지 않는데 한동훈 긍정평가만 올라가는 여론조사가 워낙에 많습니다. 그런 네. 게 대통령 귀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네. 다음 주에 예.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위로 손가락,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래로 손가락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저는 뭐 이렇게 이사님은 횡보. 저는 당연히 이렇게 떨어진다고 에디터님은 봅니다. 아래로 얘기해 주셨는데 예. 왜 그대로라고? 바뀔 게 없습니다. 큰 변화 없을 예. 것이다. 이미 묶여 있다. 묶여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남아 이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 빠지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이 정도 사건에 흔들릴 분들은 아닙니다. 이 정도 사건 도대체 어느 정도 사건이 돼야 흔들리는 건지. 어느 정도냐면요, 국격이 떨어진다라는 느낌 받을 때는 빠집니다. 국격. 네.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이런 사건이나. 예. 에디터님은 내려간다고 예상하셨어요. 아니 저는 뭐 사실 아까 서두에 밝힌 대로 이 갈등과 이 분란 자체가 어느 누구의 도움도 안 되고 특히 예. 중도 무당층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게다가 이 분란이 터지고 나서 대통령께서 물론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감기 기운이 있기 때문에 민생 토론회를 30분 전에 못 나오신 건 알겠는데 어쨌든 진행은 됐잖아요. 근데 정말 감기 때문이 맞냐 그런 분석이 또 많긴 그건 합니다. 이따 이제 김혜영 앵커께서 대통령님께 전화 한번 해주시고. 네. 근데 저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이 여론 조사를 실제 전화를 받는 이 대상들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늘 민생을 외치고 민생 토론회도 한다고 하시는데 심지어 이런 갈등 때문에 30분 전에 그 민생 토론회에 못 나오시는 모습도 그렇고 네.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 이따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화재 현장을 방문하신 이 그림 자체가 앞단권은 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네. 이 뒤에 있었던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이 그림 자체는 사실 짜맞춰진 각본 같거든요. 피해 상인들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이 좀 저에게는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와서 아마 여론조사 응답층 중에는 이 부분이 부정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예.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말이 나왔으니까 이사님은 오늘 예. 화재 현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피해 상인 안 만나고 그냥 현장만 둘러보고 간 거 어떻게 보셨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득점 포인트에서 골을 못 넣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보좌진에서도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수행하시는 분들이 손 한 번만 잡으면은 아주 좋은 그런 인상을 남길 수 있고 많은 서민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마음을 이렇게 좀 위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계기일 수 있죠. 사실 보좌진들이 건의 안 해도 그렇죠. 대통령 스스로도 맞습니다. 상인들 손 잡아주고 어려움 들어주고 아픔 공감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그렇죠. 좀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한 당연하죠. 책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화재 자체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당장 달려가서 해야 되고 과거에 그 이낙연 총리 그리고 김부겸 총리는 이런 기회를 항상 이게 이제 뭐 기회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이렇게 이제 큰 사고가 터지면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많은 분들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큰 정치를 하시려면 제 느낌상 서민분들 피해 당사자들을 만나고 그 아픔을 위로해야 됩니다. 지금 뭐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두 분 네. 한 20초씩 짧게 코멘트 듣고 유튜브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예. 사실 기시감이 드는 게 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음. 대통령을 못 만나서 또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뭐 삼보일배도 하고 오체투지 삭발까지 참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건은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코멘트 듣고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말씀씩만 해주시면 예, 될 저는 것 뭐 같아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당연히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 서천 화재 현장의 민심을 들은 내용은 잠시 뒤에 유튜브에서 제가 좀 정리해놓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은 이태원 건 예,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가 50%가 넘습니다. 거부권 절대로 요건에 한해서라도 좀 거부권 행사는 안 돼야 된다. 대통령이 화재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 상인들 만나지도 않고 사진만 찍고 현장 둘러보고 올라온 거 정리를 하셨다고 해서 그러니까 에디터님 얘기 들어볼게요. 이게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께서 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사실 만났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김영 앵커께서 말씀하신 만나지 않았다라는 보도는 전체 매체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자면 일부에 가깝습니다. 일부이고요. 아무튼 뭐 다수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만났다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아마 서면 브리핑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사들조차도 어찌됐든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담아야 되니까 일부 상인들이 대통령이 사진만 찍고 갔다라면서 항의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제 그 후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상인들을 안 만나고 갔다라고 이제 좀 더 크게 보도가 되는 보도들이 뭐 오마이뉴스라든지 좀 그런 일부 보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정리를 하자면 대통령이 만난 상인이 일부인지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상인이 일부인지 이게 네. 엇갈리는 보도인 거니까 장소만 제가 따져서 구분해 드릴게요. 먹거리동 1층이 있습니다. 네. 먹거리동 1층에 서천군 의회 의장 포함해서 일부 피해 상인들을 대통령이 만나신 건 맞고요. 근데 일부라고 거기도 표현이 됩니다. 먹거리동 2층에서는 또 다른 상인들이 오전 7시 이후에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따가 대통령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2층에 또 다른 상인들 다수가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상인들이 대통령 면담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그냥 떠나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있는 상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럴 거면 시장에 왜 왔냐라고 비판을 한 게 사진으로 찍히고 영상에 담겨서 아까 얘기했던 일부 언론에 대통령이 만나지도 않고 갔다라는 네. 식의 제목이 달린 거고요. 타임라인만 뽑아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1시에 도착했고 예. 대통령이 1시 40분에 도착했고요. 두 사람이 만난 사진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겁니다. 즉 네. 화재 현장에 대한 어떤 이 참사 현장에 대한 내용이 생생하게 전달되기보다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봉합했다라는 기사가 정치면 사회면에만 등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진은 화재 현장인데 기사는 그렇죠. 다 정치 기사였어요. 그리고 실제 이 두 분이 특히 대통령이 여기 몇 분 있었냐? 17분 있었습니다. 17분 이 현장에 있었다고 부산일보나 여타 다수의 언론이 시간을 명시를 했어요. 열차 타고 7분. 떠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상인들이 오전에 기다리신 분들 다수는 못 만났고 1층에서 사천군 의회 의장과 일부 상인들을 만난 것은 팩트이나 네. 기다렸던 상인들이 실망한 것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 이 피해 상인들 다수의 마음을 어루만지기에는 시간도 부족했고 노력도 부족했고 아까 말씀해주신 이사님의 말씀대로 의전도 부족했어요. 대통령이 그걸 네. 인지하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면 브리핑이 어디서 나왔는지 봤더니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하면서
현장에 나온 150여 명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너무 이거 그냥 받아 쓴 겁니다. 네. 현장 그러니까 이 실제 상황이랑 다르게 상황을 느껴지네요. 다 담지는 못했고요. 극히 일부만 만나고 바로 17분 만에 현장을 떠나셨다가 예. 상황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주 조목조목 세세하게 팩트 체크를 해주셨는데 예. 17분이면 머무른 시간도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이게 참 진정성이 있는 방문이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왜 이 2층에 있는 상인들을 못 만나고 가셨냐? 네. 경찰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현장이 매우 어수선하고 동선이 복잡해서 안전을 이유로 이분들과의 면담이 취소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안전. 예, 동선 문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사님이 본 방송 끝나기 직전에 얘기해 주셨어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큼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요건 어떻게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의 이제 거부권이 정당성을 굉장히 잃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많아서. 예. 그래서 제 생각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정도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정권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예, 이런 뭐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뭐 조사를 좀 해보자라는 측면이 있으니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도 될 법한데 이런 거부권에 대해서 국민적 거부감이 거의 60%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10명 중 한 6명 내외로 뭐 세게 나오는 거는 거의 70도 나오고 이번에는 이제 한 50 나오니까 이런 이슈를 본다면 이렇게 이거를 계속해서 거부했을 때 이런 사안을 대통령 긍정률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왜 삭발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예.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민심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새해 들어서 살림살이가 나아지길 바라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데요. 이런 바람이 아마 직업별 또 성향별로 다양하게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나나 봐요. 예. 전해주실까요? 예. 정당이 나오니까 이걸 읽어드려야겠네요. 네. 예, 한국갤럽 조사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의뢰처가 없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정당 지지도가요. 네. 정당 지지도가 큰 변화 없이 민주당만 1%포인트 빠졌으니까 34에서 33이 된 거고요. 네. 국민의힘은 36에서 36인데 이게 횡보죠. 네. 완전히 이제 묶여 있는데 이 격차가 3%포인트 격차면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금 정당 지지도 차원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네. 제가 이거를 좀 뜯어봤더니 자영업자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좀 빠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게 오차 범위를 벗어난 수준인데요. 자영업자가 그 이제 샘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표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큰데 그런데 빠진 폭이 18%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유의미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뭐가 이유가 됐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조금 더 이제 민생 행보를 해야 돼도 사실은 민생 행보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하고 여당이 사실 프리미엄을 지고 있죠. 예.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뭡니까 이자 탕감 네. 문제라든지 또 신용 회복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그걸 펼치고 있고 대통령의 민생과 관련된 메시지도 하여간 나오고 있고 해서 단통법 폐지까지. 맞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작 지금까지는 마치 민생에 굉장히 몸에다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잘하게 경쟁을 하기로 했던 야당에서 이 얘기가 연초에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생 얘기가 안 나온다.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정의당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지금 정부가 펼치는 정책에도 그 전 정부에서 결정했던 것이라든지 네. 아니면 야당이 주장해서 만든 것들도 있을 법한데 그게 홍보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아, 홍보가. 이게 그러니까 민심의 온도까지 이렇게 이어진 걸로. 맞습니다. 플랜카드 지금 민생과 관련된 플랜카드를 국민의힘이 많이 붙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민주당은 잘하게 경쟁을 좀 해주면 좋은데 또 정의당도 그렇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엄동설안에 이와 같이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좀 서운한 거죠. 뭐 선심성 정책이니 어쩌니 해도 그렇죠. 그래도 하여튼 민주당도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됐다고 좀 봅니다. 에디터님은요? 보여지는 장면이 어쨌든 정부 여당 쪽에서 뭐 아무튼 자고 일어나면 요즘에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나 실제 뭐랄까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분들 또 혹은 자영업자들 중에 실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온다든지 아니면 경제부총리를 통해 나온다든지 혹은 여당을 통해 나오는 모습들이 뭐 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주도권은 어쨌든 집권 여당이 주고 있고 정부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도가 이렇게 많이까지 빠질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자영업자 지지도가 근데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여당 쪽을 지지할 거라고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 많이 빠져 있어서 아까 이제 김봉신 이사님께서 짚어주신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정책들을 민주당 쪽에서는 경쟁적으로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 이 방송에서도 뭐 박지동 평론가님이라든지 다른 경제 평론가들이 자영업자들이나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정책들 정부 여당이 많이 냅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지적들은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네, 포퓰리즘 아니냐 얘기 계속 나오고 있긴 그렇습니다.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게끔 많은 정보들이 좀 세세하게 알려진다면 네. 이 정도의 포인트까지 빠질까라는 생각은 잠깐 저도 해봤습니다. 많이 빠졌더라고요. 거론됐던 정책들 중에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저는 뭐 사실은 정당을 포함해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책들 중에는 최근에 저출산 문제가 아무래도 심각하다 보니까 예, 같이 내놨었죠. 그런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내는 거를 굉장히 환영하고요. 다만 이 저출산 뭐 이제 뭐 개혁신당이라든지 뭐 여러 세력들이 들고 나오는 이 잘하기 경쟁은 칭찬해줘야 됩니다. 근데 네. 다만 저출산 문제는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대부분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첫째를 낳으면 얼마, 둘째를 낳으면 얼마, 그리고 이제 가정 지원에 얼마를 하겠다 이제 이런 대목들인데 네. 돈만 줘서는 풀리지 않는 인구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건 뭐 정부에게도 마찬가지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출산 문제는 특히 이 재정적인 부분 말고도 복지 측면에서도 낳는 애를 낳게끔 하는 거 말고도 낳은 이후에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이 여건 마련에 더 힘을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정당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민 정책과 같이 결부시켜가지고 약간의 대안으로 거론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인구 문제이기도 하니까. 근데 저는 이 이민 문제는 더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 들고 최근에 저도 다른 이제 포럼에서 한번 밝히긴 했습니다만 스웨덴 같은 경우가 이민 문제를 굉장히 손쉽게 개방을 했다가 지금 범죄율이 급격히 올라가서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게 어쨌든 문화라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서 다국적 국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문화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환경과 여건이 대한민국을 갖추고 있느냐. 네. 저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유교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민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우리 문화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의 이 대상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펼치고 나서 네. 인구 문제나 저출산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접근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대목들은 좀 정당들에게 말씀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어젠다 자체는 맞지만 좀 네네.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방향은 있다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이사님은 어떤 정책 눈여겨보셨어요? 제가 눈여겨본 정책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어... 근데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뭐 이런 세금 문제가 예. 문재인 정부 때의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그래 막 여러 뭐 가지. 문재인 케어해서 그렇죠. 또 얘기 많이 됐던 예.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부동산 문제하고도 결부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됐었습니다. 네. 이게 왜 지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문제가 지금 플랜카드에 떴느냐? 이거는 사실은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 잘하는 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공격성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예. 우린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깎아주겠다. 뭐 이런 류의 메시지를 지금 여당이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이거를 들추면서 그렇죠. 오히려 현 정부 거를 홍소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그런 거를 읽으셨다는 말씀이네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심을 요동치게 만드는 항목 중에 하나인 부동산과 관련해서 요거 관련한 또 지표가 살펴볼 게 있을까요? 예. 아까 그 갤럽 조사인데요. 갤럽 조사에서 지금 작년 10월 달 조사에서 부동산 가격이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는 게 33%, 내릴 것이라는 게 31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지났죠. 연초에 이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확 떨어졌습니다. 확 떨어졌고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에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높이 유지됐을 때 예.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많이 또 얘기가 비판이 받았잖아요.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 또 이제 금리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영향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부동산이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밑바닥에 바닥 10%대로 확 깔아앉고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올라왔던 게 22년, 23년까지인데 23년에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떨어지고 있어서 부동산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격은 안정세로 갈 거는 같고 그런데 안정세로 가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전 정부에서 한 번 충격을 받고요. 네. 그리고 이번 정부에 와서 또 정책적인 실망감을 갖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심리적인 더블 딥을 맞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보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이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이 느낌을 받을지 아니면은 이게 뭔가 내 집 마련도 힘들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영끌하는 사람들은 자포자기까지 가는 거고 너무 등락이 심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그렇게도 있다는 생각할 거죠. 수도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집값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도 서민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심각한 얘기를 많이 나눠서 아주 부드러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끝나면 좀 우울할 것 같아서 우리 청취자들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저녁 메뉴 저도 지금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네. 어떤 거 하나씩 추천해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저녁 메뉴요. 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추울 땐 역시 뜨끈한 국물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뭐 좋아하세요? 저는 뭐 지금 이제 집에 가서 와이프와 먹을 짬뽕 생각에 짬뽕. 일단 침이 고이네요. 얼큰한 짬뽕. 얼큰한 짬뽕 드십시오. 구리짬뽕도 맛있고. 요즘엔 노로바이러스 맞다. 그거 요즘 또 그게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잘하는 데 가시면 괜찮다고 하니까요. 또 끓인 굴은 괜찮으니까. 예. 이사님은 뭐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뭐 경험담이긴 한데 추우면 돼지고기가 땡깁니다. 족발. 추위와 돼지고기가 무슨 상관이? 그렇죠.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삼겹살 아니면 족발 오늘 많이 팔릴 겁니다. 네. 제가 저는- 축산과 출신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진짜요? 돼지고기가 열량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김봉신 추위를 이사님 막는데? 말씀이 맞는 게요. 돼지고기에 있는 지방이나 어떤 단백질들이 우리 몸에 실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추울 때 삼겹살이 땡긴다가 아마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아마 진리일 겁니다. 와, 추울 때 돼지고기 먹으라니 처음 들어봐가지고 청취자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민심은 아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